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마키아벨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공 모시고 원래 가장 히트작으로 매주 월요일 날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마키아벨리 시작하는데요. 요즘 정치 현장 열심히 누비고 있는 변희재 대표 고문을 통해서 오늘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뜨겁게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근데 박진영 이제 교수하고 진행할 때 보니까 뭐 조회수 또 동시 접속자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역시 변치 않는 인기는 변희재 대표가 다 만들어낸다 이런 뭐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키아벨리 박진영 교수 한 거는 초기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예. 다만 박진영 교수가 이제 총선 출마 문제 때문에 예. 시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어쨌든 저보다 뭐 훨씬 나으니까 두 분이 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대신 이제 변희재 대표와 정치 현황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TK는 보수의 본산이냐 아니면 보수의 호구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대구에 방문한 걸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그 이전에 뭐 어제 오늘 일어났던 일,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즘 송영길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 관련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뛰어들어서 야, 알고 보면 송영길 정말로 월급도 연봉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4억짜리 전세 사는 거 그 코스프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느닷없이 윤희숙 전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공격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송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한 건 검사 월급, 한동훈 장관의 이제 검사 월급으로 어떻게 타워 팰리스에서 살 수 있냐. 네.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건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을 4선했고 인천시장을 했었고 변호사니까 그러면 당신도 연봉 거의 1, 2억으로 한 20년 이상 살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냐. 그래서 윤희숙 씨가 이제 문제 제기한 거죠.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근데 2000년도에 과거에 그 5.18 그 가라오케 사건 얘기를 해서 광주에서 네. 근데 사실은 여러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 사과하다 보니까 덮었었는데 그 대표로 사과가 된 계기는 거기서 가장 이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가장 말이 많았던 사람이 우상호 씨하고 김민석 씨였어요. 네. 가장 말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표로 사과했다가 덮었었는데 그런 술값들 586 세대 그 술값으로 막 여자 막 술 이거로 날려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그거는 팩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최일도 목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퍼주는 목사 있습니다. 그분이 예. 직접 이 송영길 대표 북콘서트에 나와서 그러니까 윤희숙 씨가 떠들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미리 알리는 건데 그때부터 자기는 송영길 대표가 학생 때부터 알았는데 결혼할 때 이미 와이프하고 25평 이상짜리 아파트에서 살지 않겠다 집에서는. 그리고 소득의 25%는 기부하겠다. 그리고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지 않겠다. 이거를 약조를 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어차피 그때도 뭐 사실상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서민의 삶에서 너무 이탈하는 좀 상류층 삶을 하면은 서민의 뭐 생활을 이해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후로 부인과 약조를 하고 결혼했는데 그대로 지켰다는 거야 평생 지켜서 실제로 늘 기부를 하고 부동산 안 사고 자녀들 해외 유학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현재 재산이 한 5억 정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5억 이렇게 된 건데 이걸 갖고 너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무능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돈 많이 벌었는데 술 퍼먹고 다 썼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위선적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애써 네. 강조하고 싶어서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한 건데. 네, 근데 이건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줘야죠. 어쨌든 그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람한테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촛불 태극기 방에 한 100여 명의 인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태극기 쪽이 한 20-30명이고 촛불 쪽 인사가 70명인데 요걸 알고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좀 강하게 윤희숙 씨를 비판했는데 최대집 회장도 재산이 한 5억밖에 안 돼요. 병원장을 했는데도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운동을 하다가 이제 병원을 털면은 만약에 정권하고 싸우다가 사실 지금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병원 털었을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금 굉장히 플러스 민감하죠. 건강보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를 이제 FM대로 한 거예요. 완벽하게. 네. 물론 다른 의사들이 뭐 범죄지는 건 나가는 건 아닌데 완벽하게 그냥 그대로 FM대로 하면은 큰 돈은 뭐 그렇다고 최 대회장이 뭐 연봉 1억은 벌었겠지만은 그 이상의 뭐 돈 벌기는 어렵다. FM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최 대회장도 그 정도 벌었는데 또 번 돈은 주로 다 보수 운동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이 50대 초반이고 의사협회 회장까지 했는데 그분도 한 재산이 5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윤희숙한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운동적 가치를 위해서 돈보다도 재산에 대한 이 욕심은 포기하고 그걸 모르는데 함부로 떠들지 마라. 최 대회장이 그 방에 올렸더라고요. 글을. 네. 그래서 송영길 이제 변호사하고 국회의원의 인천시장인데 돈을 안 버는 사람도 있고 최 대회장 같이 서울대 의대 나오고 병원장까지 돈을 안 버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걸 뭐 탕진했니 뭐 문익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여성 경제학자로서 실제 초선 국회의원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보수 진영에도 저 정도로 박학다식하면서 뭔가 좀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기도 했거든요. 보수에서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실제로 그 경제를 얘기하는 거야 정경련하고 큰 차이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경련 시기랑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분이 문제가 된 거는 부친이 이 농지를 사가지고 불법 농지죠. 왜 실제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세종시 근처의 땅이었는데 그 당시 윤희숙 씨가 세종시에 있는 KDI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터 바로 그 동네에서 부친이 농지를 사서 불법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8년 동안 그걸 자기 몰랐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뭐 결국 의원직 사퇴를 했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 몰랐다는 게 그러면 8년 동안 추석 때 설날 때 부친이 세종시에 집을 땅을 갖고 있는데 집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그때는 사퇴할 게 아니라 실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그 당시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남의 재산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윤희숙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관점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문제 제기해서 송영길 골탕 먹어라 이런 방식으로 던지는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데 너무 경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성창경 씨라고 KBS 기자 출신이 있습니다. 성창경 TV 하는 사람이죠. 그냥 뭐 완전히 송영길 대표를 무능의 타락으로 몰아붙이고 윤창중 씨도 그게 자랑이냐 그 나이에 재산 4억 있는 게 나는 이게 좀 보수의 좀 팽배한 시각 같아요.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 돈이 없으면은 뭔가 날려 먹었던지 무능하다 그러는데 최소한 송영길하고 최대집 씨는 돈을 안 벌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수적 시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잘못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한동훈 이야기 그리고 TK가 정말 보수의 본산이냐 아니면 보수의 호구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일단 한동훈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오늘도 이제 보도를 보니까 동아일보에서는 총선 출마 안 하고 장관이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언론은 이제 총선 출마자로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그냥 폭발했거든요. 그리고 주말 동안 한동훈 장관 쪽에는 오늘까지 어떤 입장도 안 내놨습니다. 완전히 장관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선거를 총지휘하는 것처럼 보도가 수백 개가 나온 상태, 이틀 이상. 그 오늘 이제 법무부에 출근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아니면은 당연히 이건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나는 왜 정치적인 왜 휘말리게 하냐? 난 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언론이 한동훈은 이제 장관 그만두고 출마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기정사실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12월에 개각 명단에 한동훈은 빠져 있다.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 등등 수석까지 포함해서 한마디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부터 해가지고 뭐 김은영 모속 다 나가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 이제 명단을 이제 동아일보 확보했는데 한동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도 헛갈리기 시작한 거죠. 왜 없는지를. 이게 저는 애초에 이제 제가 이제 목포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목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이거 한동훈의 이 도주라고 생각했었던 게 네. 언론이 태블릿 사건을 보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최서원이 태블릿 소송을 건 게 10건이 넘고요. 제가 건 게 10건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한동훈이 소송 수행자든지 아니면은 소송 피의자예요. 최소한 한동훈은 10건의 태블릿 소송은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거 다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언론이 보도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소송에서 한동훈은 전부 다 깨졌어요. 최선한테 다 져가지고 이제 태블릿 PC를 다 내놔야 되게 생겼고요. 제가 건 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는 한동훈에게 손배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그냥 제 요구를 다 들어줘가지고 한동훈은 1월 초 안에 이 지금까지 검찰이 숨겨왔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가 되는 상태였거든요. 네. 완벽하게 코너를 몰린 상태에서 공수처가 지난주에 1년 동안 질질 끌었던 태블릿 조작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 수사를 받았고 저희 미더치 편집장이 이틀째 수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고발한 4건 수사를 다 고발해서 마쳤기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윤석열은 형사 이제 수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어서 그럼 누구 수사로 갑니까? 한동훈 수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민사가 다 깨졌죠. 형사에서 공수처가 이제 당장 한동훈 소환해서 잡으면 되는 상태까지 코너를 완전히 몰린 상태입니다. 이 타이밍에 한동훈이 주말에 출마한다고 떠들었고 한동훈과 태블릿 조작 공범인 장시호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네. 저는 이거는 더 이상 놔뒀다가는 공수처가 당장 한동훈 다음 주도 부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출마 문제에 대해서 가부 여부 결정 이전에 사법 처리에 뭔가 가까이 다가서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수처에 체포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민사에서 깨져서 끝나기 예. 때문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와 민사 재판을 연기하려는 거예요. 연기하려는 것이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게 이 선거 들어갈 때는 수사기관이 수사도 안 하고요. 민사 재판들 중단합니다. 되게 이제 이 불리한 쪽에서 나 총선 출마하고 하니까 총선 끝나고 겠다 그러면 민사 재판 같은 게 거의 100% 받아주고 수사기관도 상당 이제 공수처가 한동훈을 부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출마한다 그러는데 지금 공수처하고 이 검찰 관계가 약간 이 미묘하잖아요. 왜 한동훈이 이 여당을 지휘하려고 그러는데 공수처 니네가 왜 이 소환하냐. 안 그래도 부르기 쉽지 않은데 이게 출마를 기정사실하니까 공수처가 이제 머리 아파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단독 보도로 한동훈 출마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나는 건 아니고 예. 12월 개각 명단에 빠졌다. 그 말은 어떤 그 의미로? 말은 뭐냐면 이게 집권 여당의 한동훈 카드가 치밀하게 기획돼서 나온 게 아니고 예. 갑자기 한동훈을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동훈 스스로 던졌다는 자가 얘기죠. 발전해서 던졌던 이게 것이다. 윤석열과 집권 여당이 기획됐으면요. 예. 지금 개각 명단에 한동훈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마 동아일보도 너무 갑자기 출마 기조사니까 그걸 받아본 것 같아요. 그거 한동훈 명단 빠졌었다는 얘기는 최근까지도 한동훈은 전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는 한동훈을 이번에 출마를 시키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스스로 나서서 대구 방문도 하고 정책 행보를 해왔다. 결정을 했더라도 정말 최근에 했다는 얘기죠. 예. 정말 최근에. 12월 개각을 아마 정도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없다는 얘기는 결정을 대통령 윤석열과 합의를 하더라도 아주 최근에 했을 거고. 근데 한동훈이가 걸려있는 모든 태블릿 범죄는 윤석열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알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을. 당연히 한동훈이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빼주지 않겠어요? 그럼 12월에 개각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동아일보가 짚어놨더라고요. 네. 원래 공직자는 이 90일 안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됩니다. 90일 전에. 네. 출마할 사람은. 그럼 한동훈은 4월, 우리 15일 날 총선인가요? 4월 10일. 4월 예. 10일인가? 예. 그러면 1월 10일이나 뭐 1월 10일 정도에 이제 예. 나가야 되는데, 그럼 12월 중순 개각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1월 달에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1월 달에 또 나중에 또 내보냅니까? 근데 비례대표는 30일 전이에요. 네. 이건 비례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지금 개각 명단에 만약 빠져 있다면 비례대표 후보로 갈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로 간다는 것은 결국 총선을 본인이 진두지휘해서 상위권으로 번호를 받고 간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추측이 모든 가능하네요. 언론이 한동훈이 전국을 지휘하니까 비례대표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선거를 좀 취재해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아닌 게, 첫째로는 한동훈이 만약에 비례로 나와서 선거 지휘하려고 그러면요, 그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설쳐서 이제 그러면 한동훈을 이제 경계할 거 아닙니까? 경계 레이더에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죠. 진짜 비례로 나올 생각했으면은 2월 달에 나오면 되는 거야, 2월 달에.
그때 깜짝 카드로 와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11월 달부터 나대가지고 그 카드가 그럼 4월 달까지 유지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집권여당이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는 그냥 그 닥쳤을 때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이게. 왜 지금부터 설치냐는 거죠, 이게. 자,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변 대표도 받아들이시는 거죠. 뭐 비례든 뭐 지역구든. 저는 지역은 절대 못 나간다고. 지역은 못 나간다. 왜냐면 제가 한동훈 나오면 내가 무조건 지역 들어간다고 몇 번을 더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미 민사하고 형사에서 제가 납부하고 있는데 예. 한동훈이 지역이 강남에 들어가든 대구에 들어가든 제가 들어가서 일주일만 현수막에다 갖다 붙이고 뭐 공목을 던져버리고 제가 아무리 못 나가도 지지율 5%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토론에서 저랑 붙고 무슨 수로 승부를 하겠어요,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역은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변 대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한동훈 지역구 출마하면 나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면 됩니까? 아니 한동훈 입장에서 제가 한 10번 이상 떠들었고 그 조회수들이 막 100만, 200만짜리도 있어요. 예, 예. 그걸 나온다고 안 믿고 예. 얘 그냥 말이니까 제가 출마. 그때 제가 진짜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예. 제가 지금 나가가지고 예. 전단지 그냥 다 뿌려버리고 뭐 이랬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겠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네, 변 대표께 그러니까 예.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나가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러면은 비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은 변희재 대표와 일점불사를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아니죠. 지역구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지역구 안 나가고 지금 비례 나간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야 12월 날 개각이 안 나와. 그러면 1월 달에 안 나와. 그러면 2월에 비례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말씀을 좀 이어서 가면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해서 엄청나게 환대를 받았다.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은 일단 있던데 지역에 있는 보수 언론들은 뭐 한동훈 장관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던데 일단 그 영상 잠깐 보시고 한동훈 장관이 왜 대구를 갔으며 대구는 실제로 보수의 본산이 맞느냐는 이제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민 의견은 딱 반반으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지역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인사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일면 주요 기사로 총선 신호탄 쐈다. 동대구 역서 3시간 동안 팬미팅이란 자막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시민에게 일일이 덕담하는가 하면 수험생에겐 내 시험운 가져가라는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당직자들도 한 장관이 대구를 방문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동대구역에서 한 장관과 사진도 찍고 꽃다발을 건네는 것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한 장관에게 보여준 건데 그걸 정치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도층 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들은 한 장관이 본인 스스로 정책 행보를 위해 대구를 찾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가서 저렇게 하면 전국적 인물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수의 본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고식을 하러 간 건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요. 예. 서울 잘 못 돌아다닙니다. 예. 툭 하면 대구 가죠. 네. 툭 하면 대구 안동 가고. 실제 만약에 한동훈 정도가 서울 강남이라 칩시다. 강남이라고 쳐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보수형이지만은 또 강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젊은 애 네, 같은 예. 경우는.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 제가 따라다녀서 보니까 정말 일반 시민들이 저 국힘당 그 후보 보면요. 정말 뭐 욕설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 실제로 국힘당 선거는 똑바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네니까 아시겠지만은 한동훈 정도가 강남에 떴다 칩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요. 손가락질하고 이게 나올 겁니다. 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동훈도 서울 쪽이나 수도권은 계속 대구만 가는 거죠. 그나마 대구가 그래도 아직 윤석열의 지지율은 과반은 무너졌지만 끝장내자. 윤석열 끌어내자. 여기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다수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저런 정도 연출하려면 지금 대구밖에 없는 거죠. 딴 데는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지금 민생 행보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환영받을 지역이 없다. 그래서 아니 물세례 맞는 잘못 걸리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순방 나가는 것도 알고 보면 국내에서 대통령을 반기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없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들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한테 뭔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자. 그러고 가면은
뭐 대구에 가서 힘을 좀 얻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다 하면 다 대구 안동이지 네. 딴 데를 못 간다니까 이 정권 사람.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저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전국적 인물로 또는 보수의 대표성을 가진 정치 또는 자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머리 기사로 머머리 이제 사이드 하여튼 일면 사이드 기사로 다루면서 한동훈이 와서 뭐 인기가 뭐 보통 팬덤 수준이고 아예 이제 유명인들한테 사인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찬양일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네요. 대구라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정말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예. 거대한 스튜디오를 이용한 거죠. 이건 뭐 예, 사실상 스튜디오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구에서 한동훈 장관을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은 완전 쇼일 수밖에 없는 게 법무장관이 대구에 행차한 이유가 3시간 팬미팅을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시간을 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기획하고 간 거 아니에요. 저 연출하려고. 근데 꼭 대구의 그 젊은이들이 한동훈을 너무 좋아서 그렇기보다는 일단 다른 데보다는 좀 적대감은 적겠죠. 대구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유명 연예인 온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사진 찍는 겁니다. 기념으로. 그 정도를 갖고 이제 열화 같은 지지인 것처럼 쇼를 한 거죠. 저도 뭐 대구에서 산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열화와 같은 성원 또는 지지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기자 출신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야, 대구 민심이 원래 저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제로 국정 운영 철학이나 또는 기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반감들이 어찌됐든 너희들 치르니까 누구든지 보수 쪽에 오면 나는 일방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감정의 표출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그 민심을 민심 그대로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분들도 대구에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의 그 여론조사가 타 지역보다는 우호적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정말 크게 지지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미 과반 지지는 한참 전에 무너졌습니다. 대구 같은 예. 경우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적대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은 좀 유명인이니까 요즘에 그 젊은 층의 그 세태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왔다 그러면 사진 찍는 거지. 이게 한동훈 예를 들면 김대중에 열광했던 거나 막 노무현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거는. 근데 이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대구가 이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연락망을 전국에서 이제 일종의 회원 모집이죠. 또 예비 당원 모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모집에 지금 3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가 대구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의 활동 영역이 보수 영역에서 활동했으니까 애초에 그쪽에 이 풀 자체가 훨씬 영향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 예를 들면은 국힘당 당원의 포지션이 영향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 활동했으니까 그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특별하게 이준석이 대구에서 정말 무슨 뭐 희망이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그 3만 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거. 그래요. 예,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은 당원으로 들어오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발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일단 발긴으로 모집했을 때부터가 진짜 카운터입니다. 네. 당원이 됐다고 하겠지만은 근데 이거 그냥 SNS에서 모았다? 네. 저도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모을걸요? 저도 한번 하루 만에 모을 수 있을걸요? 더 많이 모을 수도 아니 저는 왜냐면 뭐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완벽하게 그 신원을 다 내고 해야 되는 예, 민주당 당원 예, 그냥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라 민주당 책임 당원들이 법사위에 변의제 증인 신청을 하고 3만 명이 모았었고 네, 일반 국민은 바로 5만 명이 모았어. 이건 완벽하게 실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또 모았는데 저거 뭐 하루 만에 저거 SNS 3만 명 못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연락망으로 회원을 모집했는데 3만 명 넘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싱크보고 또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 지지자 연락망 구축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들어오기 전입니까? 39,500명? 39,500명?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 기대했던 숫자에 비해서는 초과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도 한번 명부 작성을 해봤고요. 음. 그러니까 뭐 다 해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10만 예, 예, 명? 예. 아, 목표가 10만 명이군요. 근데 그건 이제 열심히 모아서 이제 연락망 구축하면 그런 거고요. 예, 지금은 흔히 이제 예를 들어 조정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나 그 창당할 때 5천 명 모으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신당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었고 오늘 또 무슨 자이언트 빅 텐트처럼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오후에 보도가 되던데 신당은 기정사실이고 생각보다 반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아니 보네요. 저는 신당 창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예, 예, 저는 그 조원진 씨하고 신당 창당 해봤고 예, 지금 소영길 대표하고 저희가 신당 얘기를 해봐서 아는데 예, 신당 창당하는 전혀 저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첫째로 지금 5만 명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 5만 명 저 데이터 저거 신당 창당할 때 활용 못합니다. 하려면은 처음부터 밝은 대로 갔어야 돼요. 만약에 저 5만 명 가지고 뿌려가지고 당원 모집하잖아요. 3만 9천 명. 저 불법이 돼버려요. 저거 저렇게 돼버리면 예,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정말 이준석이 당대표까지 했는데 저걸 몰랐을까? 저거 왜 모으냐고 저거 연락처를. 신당 창당을 했으면 발기인대로 그거 모집했어야죠. 발기인으로. 그러면 네. 그걸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 저렇게 모은 걸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거. 한동훈을 통해서 이준석 신당을 죽인다 그러면요. 한동훈과 맞붙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 얘기를 안 하고 한동훈도 내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서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하면요. 윤석열은 싫은데 한동훈을 좋아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 팬클럽이 아닌 이상.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 팬클럽이 아닌 이상은 윤석열이 하는 모든 나쁜 짓에 앞잡이를 해온 게 한동훈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든 거는 소송이 전부 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공범입니다. 네. 범죄 집단에 둘이서. 근데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한동훈도 내 동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준석이 꾸준히 얘기했듯이 김기현하고 장지원 이런 정도만 치면 자기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 당을.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간을 열어주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 충분히 이제 이 한동훈은 지금 영남권에 그 뿌리가 없잖아요. 기반 예. 아예 없잖아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수도권하고 자기가 영남권을 가지면은 충분한 권력 분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당은 어차피 영남 중심이니까 자기가 우위에 선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만약에 신당을 한다 그랬으면요, 한동훈하고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댓글로도 저를 비판하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질문 이런 거 할 때 신당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새로운 좀 개혁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고요.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입지를 좀 더 가지고 뭔가 상식적이고 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어쨌든 견제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생각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정경환이라는 저는 왜 이준석 신당에 동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은 가기가 어렵다고 변 대표는 일관되게 지금 말씀드리는 창당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협상을 하려는 자세라는 거고 협상이 저는 거의 끝났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12월 네. 27일까지 가면 이준석 주도의 국힘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최소한 이준석에게 다시 국힘당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내주고 예.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한동훈도 같이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고 이준석이 이미 그러니까 저는 신당을 얘기를 하려면 자기 신당 정신이 다 가서 남의 당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신당을 준비한다는 사람이 김기현이 2주 뒤에 물러나고 한동훈이 나선다. 자, 한동훈이 정치한다고 누가 먼저 제일 발표했습니까? 이준석이에요. 네. 이준석이 먼저 발표하고 다음날 한동훈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얘기 안 됐겠습니까? 이 문제가? 제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쪽과 좀 이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패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하고는 손을 잡지 않는다. 그거는 100%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지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밝히 아니 패널이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분 그러니까, 뭐 양해를 구한다는 전제로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은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뭐 지금 말씀을 뭐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다 이제 처한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예. 변호사는 이준석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른바 신흥 보수 세력인데 예. 서정욱 변호사나 우리 고성국 박사하고 송국권 이런 예, 분들은 이준석을
내쫓는데 힘을 못했던 사람들이고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올드 보수인 신혜식 대표라든지 이봉규라든지 강신업까지 이준석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에 배신을 당하는 셈이 되니까 예. 서정욱 변호사가 대통령실 물어보면 그쪽에서 이준석 들어온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원래 그쪽이랑 가까우니까 올드 보수들하고 팽 당한 거다 당신들은 윤석열에게. 윤석열이 필요한 거는 이준석이지 당신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 뭐 정치업자들 말을 믿나요부터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뭐 업자라기보다는 이분은 이준석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사람이죠. 서령 예. 변호사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는 분도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변희재 대표 말씀을 들으면서 통찰력은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대구에 가서 했던 발언 중에 혹시 왜 대구를 진심으로 존경하는지 그걸 워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대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산업화의 역할을 했다. 정말 세 번째가 좀 놀라운 발언인데요. 일단 우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둘째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제 저분의 그 발언을 보고 더운 날씨를 잘 이겼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도민들을 존경한다는 저 지금 발언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을까? 하나는 뭐 6.25 때도 뭐 이겨냈다. 두 번째 산업화의 뭐 그 역군이었다. 뭐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두 가지는 만들어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만들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날씨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러면 평양이나 저 신어주에 사는 분들이나 저 함흥에 사는 분들은 그 추운 겨울을 1년에 6개월씩 견디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도 존중을 해야 되고 광주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따져보면. 그래서 저런 이제 일종의 기획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진심이 좀 덜 담겨 있다. 6.25 발언부터 저는 딱 걸리는데. 예. 예, 그거는 6.25의 그 전쟁 진행 상황을 보면은 특별하게 대구가 열심히 해서 막은 게 아니라 이 낙동강 이남전선에서의 전쟁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구조인데 그거를 구태여 6.25를 꺼냈다는 거는 툭하면 그 윤석열의 뉴라이트 발언하고 유사하게 좀 보수를 좀 우롱하는 발언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이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을 하면서 저도 보수형이면 대구에서 제가 집회를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근데 난 대구의 자랑스러운 얘기할 때 6.25 얘기 꺼내고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보수에서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쪽에 이제 경상도 이 이남 지역이 이제 낙동강으로 해가지고 최후로 버텼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구만 특별하게 거기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우지 않는데 한동훈이가 보수를 뭘 안다고 6.25를 갖고 대구를 얘기하냐. 급조된 저것도. 그게 딱 걸렸는데요. 하여튼 진심이 좀 안 느껴져서 대구를 이용하려 갔으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대구가 본인이 정치적 이제 정신적 고향처럼 느껴진다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대구 가서. 똑같은 그 뉴라이트 그 연기를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뭐 강원도는 그러면 뭐 크게 잘못해가지고 점령당했습니까? 그게 예. 다 같은 그때 국력의 문제지. 그러니까 저런 발언은 전혀 학습이 안 된, 이념 학습이 안 된 사람이 떠드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반응이 뭐 폭발적이었다 이렇게 가니까 정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걸로 봤을 그리고 때는 저는 좀 표정이나 예. 제가 좀 이제 대중문화를 원래 이 활동을 하다 보면 대중문화 평론가를 저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한동훈 와이프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굉장히 불안해. 아까 대구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고 눈을 막 돌리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별 깊이 절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듯이 자신 없이 얘기하거든요. 예. 사실은 한동훈은 예를 들면 한동훈이 대구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대구 들어가서 한동훈이 박근혜 조작 날조 수사의 주범이고 태블릿 수사의 주범이다 그러면 한동훈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대구에서? 네. 대구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야 한동훈은 사실은. 대구 정치를 짓밟은 인물이거든 한동훈이. 근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 제대로 표정이 안 나오네. 이 사기치는데도. 결국엔 본인이 계획하고 갔지만 실제로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고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아니, 답변을 열심히 공부를 했나 본데 예. 그게 벼락치기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대구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보수 활동한 적도 아니니까 6.25와 대구를 정말 저도 보수운동 10년 해봤지만 내가 처음 들어본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복심 맞기는 맞습니까? 한동훈 장관. 공범이라 봐야죠. 복심이라 그러면은 네, 서로 이제 동지를 의식을 갖고 뭐 20년 30년 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김대중 때 뭐 리틀리지라고 했던 하나갑이나 뭐 건너가 그럴 때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같이 정치적 행보를 한 지가 뭐 얼마 됐습니까? 복심이라기보다는 공범이라 봐야죠. 자, 공범이라고 보는 건 어쨌든 변 대표의 관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통령이 후계자로 한동훈을 저는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봐요. 비서로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에서 한동훈 장관이 보여줬던 그 행태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코스프레한 것이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의 후계자는 한동훈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그건 전혀 말씀입니다. 아니고 아까 예. 말씀드린 한동훈은 지금 태블릿 수사를 피해서 도망가려는 거고 예. 윤석열도 그거는 오케이 할 수밖에 없죠. 자기도 공범으로 다 걸리는 사건이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대구에서 뭐 코스프레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맨날 하는 거랑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 이미 레임덕 또는 힘이 완전히 빠졌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한동훈도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걱정하면서 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요 말씀은 여전히 예를 들면 유효합니까? 영남권에서 아까 말한 예. 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은 영남 정치를 박살낸 주범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 태블릿 PC 문제가 실제로는 이제 박근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대구 들어갔다 멀미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딱 봤을 때 겁먹은 게 눈에 보이는 거고 예. 지금 장제원부터 김기현, 김용판 지금 막 덤비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준석과 윤석열의 손을 잡는다는 개념은 대구와 영남권의 이제 이른바 중진들을 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준석과 윤석열의 이해관계가 맞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이준석도 영남권에 이 다선들 다 내보내야 된다. 대구에 12마리의 고양이들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윤석열과 이해관계 맞잖아요. 그 한동훈은 수도권 나고 있지만 지원해 주겠지 이준석을. 그래서 영남권의 이 한마디로 뭐 나쁘게 말하면 토호고 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중진급들이나 아니면 이제 김용판처럼 원래부터 윤석열과 안 좋았던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한동훈이 수행을 한다 거기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대구에 저지른 짓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가능했습니까? 저는 이거를 강력한 제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제보를 받았고 이제 네. 터질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비자금이 걸린 걸로 보인다 지금. 아, 그래요? 애초에 수사할 때부터 그리고 덮어버렸다 윤석열이. 예. 그래서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아주 제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제보. 그리고 이게 조만간 터질 상황이어서 그런데 네. 협박을 당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만났다. 그러니까 표정들이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도 그렇고 박근혜도 서로 호감 가질 수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거지로 막 연기하는 게 좀 드러나는 거죠. 혹시 뭐 주변에서 보통 얘기하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음. 국힘의 공천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든 통합 모드 또는 통합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 거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그렇게 하려면 박근혜 씨가 친박을 완전 해체시켰잖아요. 네. 유영아 하나 빼고 다 해체시켰잖아요. 예. 뭐 다 알아서 나가나던 애들이 우병우든 누구든 최경환이든 잘라버렸기 때문에 공천 요구할 일도 없어요. 딱 하나 유영아 한 명만 요구해 줄 수 있겠죠. 네.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자, 이런 거고. 만나서 너무 저자세로 갔죠 박근혜. 저 자체로 너무 갔다. 저자세로 갔죠. 예. 뭐 잔디를 뭐 이발을 시켜놨다느니 막 이상한 말들이 예, 나오는데 예.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제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뭐 저희가 터트린다니까 뭐 조만간 기다려 보면 될 거예요. 실제 터뜨릴 수도 있는 네, 겁니까? 터트릴 수 있는 관계. 네. 그렇고 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지금 윤핵관 중에서 윤핵관이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권력에도 할 말은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설에는 나도 터뜨릴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터트릴 나오. 거도 있겠죠. 왜 장전이 이 윤석열의 경선을 다 주도했기 때문에 네. 원래 지금 송영길 대표도 지금 경선 가지고 그 돈봉투 가지고 끌고 있듯이 예, 본선은 선관위가 철통같이 감시를 들어오니까 하는데 경선 자금이 이게 애매하거든요. 예, 그 경선 자금 누가 만들었냐? 윤석열이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터트릴 것도 있고 터트릴 게 없어도 장정원이나 뭐 이런 김기현 사람들은 내가 울산이나 부산에 무속 출마해도 내가 그동안에 한 게 얼만데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김건희 특검이랑 50억 특검이 부유가 되는데 네, 이게 일단 한번 거부권 행사가 되면은 지금 범야가 180석입니다. 20석이 던져지면 200석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남권이 68석이에요. 부울경이. 거기서 뭐 장전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을 사람들 20명이 단결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쳐내려고 그러면 우리 이 특검 두개 해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딱 똘똘 뭉쳐서 버틴다. 이러면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 또는 적정한 타협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근데- 시나리오는 윤핵관 또는 윤핵관을 제거하고 검핵관들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김기현 당대표 또는 비대위 체제에서 어찌됐든 대구 경북부터 심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일종의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선 중진들의 반격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이 들어가서 예, 영남권 선거를 지휘하는 순간에 이제 협상은 불가능하죠. 예. 전면전 가게 되겠죠. 야,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이준석 당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노림수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기 위한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이제 그 매듭들은 결국 중간에 있는 정거장에 불과하다. 결국엔 손잡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영남권에 말씀을 있는 사람들과 윤석열 당의 싸움이 예, 거의 낙동강 전쟁처럼 커질 텐데 예. 그 중간에 이준석이 신당으로 해서 예. 존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만약에 존재하려고 그러면요. 윤석열하고 정면 승부하고 퇴진까지 가져야 되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윤석열 퇴진은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신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양쪽에 붙어야 되는데 윤석열 쪽에 붙는 게 지금까지 이준석이 얘기했던 영남권에 대한 얘기했던 부분하고 맞는 거죠. 다 물갈이 하는다고.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수 없는 거는 변희재 대표가 본인이 만약 지역구로 출마하는 순간 한동훈의 정책 생명 끝난다. 그게 끝납니다. 예. 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이준석을 만약 버리고 신당으로 가는 상황에서 영남권에 있는 다선 중진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신당 또는 지역당 또는 무소속 연합을 할 경우에는 국힘이 쫄딱 망하기 때문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준석을 안을 수밖에 뭐 없다. 누구든지 어쨌든 영남권의 그 중진들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네. 가장 이준석이 적합하지 않겠어요? 예.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전력 중에서는. 아,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단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스마트님, 솔티님, 고재덕님, 그리고 앵두님, 이제 이런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오늘 제가 막 도 트이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나는 게 역시 변희재 대표가 지금 분석하는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분야의 관점과 전혀 다른데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런 장면이어서 야, 정치판이 정말 살아있는 생물인데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듭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가죠. 예, 원래 정상적이면 이준석을 먼저 신당을 차렸어야 되고 네. 정리해야 되는데 윤석열 집단과 이준석이라는 워낙 희한한 정치. 제가 볼 땐 이 지위주의적이고 원칙과 명분이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다 보니까 12월 27일까지 기다리겠다? 그럼 한 달 반을 또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국민을 완전히 그냥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건. 네, 결정 내려줘야죠. 지금 정도면. 그리고
윤석열이 그 아까 서정호 변호사 얘기대로 이준석이 정말 싫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이 떠든 내용으로 제명할 것들이 천지예요. 네. 제명을 시켜야죠. 까라잖아요. 자, 그런 걸로 보면 결국 신당은 가지 못하고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이 어쨌든 적정한 영남권에 일정한, 이제 이 지휘권을 갖고 예, 그 지금 그 박근혜 약점을 잡았다 해도 박근혜 언제든지 폭탄될 수 있거든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근혜도. 예.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탄핵을 주도했던 이준석이 윤석열과 한편이 돼 있죠. 오늘 대구 경북 TK가 보수의 본산이냐 아니면 보수 정치인의 호구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신당까지 지금 진도가 나갔습니다.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총선을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변희재 이제 대표 고문의 일단 얘기신데요. 일단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말로 TK가 보수의 본산인지 호구인지 이 논쟁을 좀 더 뜨겁게 달고 가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스픽스가 이제 61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추천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덕분에 이만큼 달려왔고요. 또 올 연말까지 정말 100만이라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언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스픽스가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3,100분 정도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 동시 접속해주고 계신데 주변에 한 분이라도 더 구독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광고 술편한이나 또 광문살롱 쿠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제품들에도 여러분 관심 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좋은 방송으로 갚아가겠습니다. 지금 광고로 나오는 것이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제소 1.5배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술편안이고요. 서울대 출신의 한의사가 한의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면서 이 제품의 비법을 저희들에게 공유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많은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화문 살롱 쿠키도 요즘 스테디셀러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제 쿠키인데요. 관련 화면이 지금 뜨고 있습니까? 한번 잠깐 띄워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제품도 여러분 스픽스몰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댓글 후기가 많이 있으니까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3,000명 정도의 지금 구독자가 계속 동시 접속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히든 위너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 소중하고 귀하게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 대표께 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TK 대구 경북이 실제로 총선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낙동강 이른바 상하류 전쟁이 지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예.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수가 수성을 해야 한다. 또는 수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구 경북은 왜 신경을 쓰느냐. 실제로 중요한 선거는 수도권인데 국힘은 수도권 아예 내버려 뒀다. 그러면 수도권을 지키지 못하면 충청까지 무너지게 되는데 왜 대구 경북에 저렇게 집중하느냐라는 비판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도권은 혼란스러우니까 예. 뭐 제가 볼 때 국힘이 수도권은 뭐 포기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또 하도 죽쓰고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는데 이건 예측 불가능하니까 예.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68석을 다 이길 수 있다 볼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지난번 총선 때 그 완전히 참패했는데도 부울경은 다 지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부울경 68석 중에서 윤석열을 호위할 수 있는, 윤석열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30명 이상의 이른바 호위 부대를 영남권에서 확보하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그럼 그 30명을 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30명 이상. 예. 내쳐야 되는데 내치려는 하다 보니까 주로 3선 이상들을 내치게 되고 김용판처럼 이제 원래부터 안 좋아하는 사람 내쳐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예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지금 뜻한 바대로 대구 경북의 공천까지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이준석을 내세우지 않으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면 이준석을 내세우면 충분히 다 내치고
대구 다 경북 내쳤을 때 근데 예. 이제 이 쫓겨난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쫓겨나서 가만히 있겠냐. 예. 다 아마 만약에 이제 공천 근데 처음부터 저는 김기현을 당대표에서 쫓아내야지만 일단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부터 지금 막혀 있다고 보는데 예. 안 나가잖아요, 김기현이 지금. 김기현은 이제 불출마 쪽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당 대표직 유지하면서 그냥 공천관리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안 대통령실은 나가라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라 예. 그런데 안 나가고 있죠. 예.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김기현이 버티는 힘이 뭐겠어요?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 버티고 있어라. 다선 중진들이 네가 어쨌든 무너지면은 백서포터다. 그러니까 예. 버티고 있어라. 그리고 당연히 김기현이 뭐 불출마니까 울산에 나가세요 하겠죠. 당연히 자기는 이제. 자, 그러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을 떼놓고 보면 대구 경북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것을 통해서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당을 통솔하거나 지휘하거나 또는 이끌어가는 쪽에서는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심지어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조차도 대통령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되잖아요. 그 지금 당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장악하지 못했는데 총선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수도권은 굴러간 대로 놔두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삽질 많이 하니까 네, 뭐 대충만 한 3, 40석 건지면 다행이죠. 지난번에 16석, 120석 중에서 아마 16석 거뒀을걸요. 예, 예, 그러니까 3, 40석이면 된다. 저기 수도권은. 예, 그럼 이제 영남권은 다 쓰는데 거기서 대통령 사람들이 절반 이상 돼야 된다 해서 쫓아낼 텐데 만약에 쫓아냈다 칩시다. 그럼 아마 일제히 무소속 출마가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지역 기반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거의 목숨이 걸려 있는 전쟁이죠. 윤석열이나 이 사람들이. 그럼 원래는 밥그릇 싸움인데 뭐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하려면은. 예를 들면 장재원 같은 사람이 나 사학 갖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해먹겠다 이렇게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제가 이 유심히 보는 인물이 김용판이에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은 국힘당에서 유일하게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문제제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피해자고 국정원 댓글 윤석열 수사할 때 그때 피해자고 윤석열은 사과를 하라고 요구까지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김용판을 이 사람은 초선이에요. 초선인데 김용판을 제거하려고 지금 작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대혼전 양상이 벌어져서 뭐 이 사람이 보수 성향인데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도 아니고 오히려 무소속 연대나 연합처럼 가서 선거를 치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다자구도가 될 것이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약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수도권 전체의 선거에 대구 경북의 대혼란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대구 경북 선거가 예, 빨리 전 종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 싸움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쫓겨나든 아니면 이 사람 버텨버리면 이거 신당 창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김한길당 발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도저히 영남권 숙청이 안 된다. 그럼 신당하면 오히려 이준석 입장에서는 더 가볍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더 가벼울 수가 있죠. 그럼 어쨌든 신당으로 붙든 뭐 무소속으로 붙었을 때 장재원이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면 나서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죠. 네, 공적.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용판 같은 사람이 앞세울 텐데 그럼 김용판은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칠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럼 당연히 태블릿 조작부터 박근혜로 이거 다 터져 나올 겁니다. 이 서로 목숨건 전쟁이니까 옆에 있는 무기는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은 또 캐비넷 다 털 거고 온갖 이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저는 결국에는 이게 이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이 박근혜 탄핵 조작 수사가 터져 나오고 거기서 정리가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수도권 선거는 해보나 마나 윤석열 또는 국민의힘이 참패할 거 아니냐. 요 질문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민주당이 이기느냐? 예, 지금 민주당은 어떤 상황이 돼 있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신당을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신당이 원래 송영길 대표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촛불특기 연대를 1년 반 동안 끌고 오면서 민주당이 도저히 윤석열하고 못 싸운다 이거. 그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부터 해서 그리고 정의당이 너무 못 싸워가지고 이 갈라져 나온 사회민주당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같이 실행해왔던 사람들이 비례정당 만들어보자. 어쨌든 그럼 비례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지역은 안 건드리니까 그거를 갖고 소영길 대표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소영길 대표의 개인 신당이 아니라 원래 윤석열 퇴진을 해왔던 사람들이 만드는 신당은 송 대표가 지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민주당이 지금 여기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한 반응하면서
병립형으로 그냥 회귀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회귀할 수 있다고도 보십니까? 지금 뭐 저는 여야가 정치가 전혀 복원이 안 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힘당은 원래부터 회귀하자 그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 준전동영제가. 예.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저 국힘당 20명이 그 패스트트랙 그거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근데 그 민주당이 단지 제가 볼 땐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퇴진당을 막기 위해서 이걸 회귀한다. 뭐 마치 낙동강 전쟁 같은 전쟁 벌어질 수 있죠. 민주당 내에서. 뭐 제가 감각적으로는 만약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를 정치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과거의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치적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그러니까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요. 똑바로 못 싸운 부분은 인정하고 예. 그러면 이 윤석열 퇴진당이 특수부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해 주면 괜찮은데 그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당이 나왔을 때 자기들이 못 싸운 게 혹시 드러날까 무서워서 이걸 막으려고 했다가 여기서 또 낙동강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수개혁신당은 사실상 국민의힘 쪽과 빅텐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소위 말하는 석탄당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탄핵당이라고 네, 석탄당. 석탄당이죠. 예, 예. 석탄당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좌우중도 합작의 반윤석열 전선을 통한 정당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실제로 이번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호남 지역을 굉장히 이제 호남 지역의 지지를 많이 그러니까 저렇게 만약에 이 병립형을 회귀해서 이 당을 막으려고 그러면요 호남 지역에 출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당의 성격상. 예. 그러니까 마치 성격은 좀 다르지만 만들어진 성격은 김용판이 주도하는 낙동강 하류. 네. 저기는 뭐 생존에서 싸우지만은 결국 윤석열의 범죄를 다 까발려가지고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낙동강 하류 당도 윤석열 퇴진당이에요. 네. 보수 버전에. 진보와 보수 버전의 이 퇴진당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예.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이제 뭐 탄핵당이라고 치고요. 여기는 지역구도 출마를 시키는 거죠. 아니 비례로 가는 거를 비례정당만 근데 하는 걸로. 병립형으로 막아버리겠다 자꾸 말이 나오니까. 예. 그럼 송영길 대표는 병립형 가면 잠깐 빠진다 그러는데 예. 저는 이게 송영길 개인의 힘으로 가는 당이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는 70%의 국민의 염원 때문에 가는 당이고 예. 호남은 거의 90%일 겁니다. 예. 이거를 제도를 바꾼다고 막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예전에도 변희재 대표가 이제 걱정도 하면서 기대를 했던 전북 지역 보궐선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하니까 그 지지- 80세 그냥 그 평생 태권도만 했던 그 노인 경상도 노인 한 분이 10% 예. 얻어버렸잖아요. 전주에서. 그러니까요. 한 거는 윤석열 욕한 거밖에 없어 이분이. 예. 10%의 그 전주 시민이 찍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신당을 만들거나 또는 지금 현재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반향을 상당히 일으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윤석열 퇴진당이 나오면은 예. 저는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그게 두려운 거죠 민주당이. 근데 그 정도 힘을 가지면 왜 지역구에도 출마를 시키는 게 아니 맞지 않-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고 예. 지금은 적당히 윤석열하고 싸울 수 있는 정도 한 10석이면 된다 생각을 하죠. 예, 만드는 예. 사람들은.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 저는 태블릿 PC 조작이 이제 진행 중이고 계속 이 윤석열과 한동 목줄을 재고 이게 터져 나가고 그랬을 때 야 이거 이 사람들 찍으면 진짜 윤석열 꼴 안 보면 되겠다 알고 네. 수 있겠다 이러면 몰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이 못 싸우는 건 명확하니까. 자, 그 말씀은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도 하고 뭔가 쇄신과 혁신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아니 인재 영입이라는 게 무슨 지금 최고의 인재는 윤석열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제일 인재지. 예. 다른 인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네.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인재인 건데 그 인재들은 실제로 앞으로 잘 싸우겠다가 아니라 1년 동안 최소한 1년 반 동안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대충 보이잖아요. 누가 잘 네. 싸우는지를.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는 자리 못 잡아요. 근데 윤석열 퇴진당이 자리를 잡았어요. 라인업을 쫙 짜서. 그럼 국민이 누구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 대표적인 분들 좀 이름 좀 거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대표적으로 용해인 같은 사람 용해인, 지금 예. 민주당에서 자리 안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용해인 같은 사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전현희 씨 같은 사람, 예. 그 추미애 장관도 있고, 예. 뭐 근데 그분들이야 뭐 언론이니까 안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태극기 촛불 연대에서 싸웠던 사람들, 뭐 임세은이라든지 예.
지금 민주당이 이 선거 개혁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이 현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과연 윤석열 퇴진을 열심히 했던 사람 신인진들이 이 현역들하고 붙었을 때 경선 이기겠냐? 꽉 막혔단 말입니다 이게. 좀 전에 거명하셨던 그분들은 그럴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정당에 들어가겠다고 의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 문호를 막아버리고 네. 신진들, 그러니까 영입을 딴 데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민주당에서 윤석열과 잘 싸운 사람들을 기회를 주면 되는데 네. 오히려 제가 보는 바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실제로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많이 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이런 개혁과 혁신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인재 영입에도 실패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싸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버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또는 압도적 우위의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시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예. 근데 국민이 윤석열을 정말 꼴 보기 싫어하는 국민의 70%가 존재하는 한 네. 그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 표가 예.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예, 민주당이 다른 데로 아니고. 가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200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이다. 윤석열 퇴진당이 존재할 테니까. 예. 그러면은 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제대로 된 분을 영입해 가지고 뭐 위성 정당이든 뭐 이렇게 해서 전국 정당화를 시도한다 이런 몇 석 정도 지금 예상을 하죠.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준연동형제로 가도 예. 자기들이 비례는 내긴 내잖아요. 예, 많이 예. 못 먹어서 예, 그렇지. 예. 그거보단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예. 그 비례보다는. 그러면 뭐 13개에서 20석까지 그렇죠. 가능할 그 수 있다 정도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이제 보는 보고 거죠. 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민주당에 저는 제가 볼 때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나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얘기 나오는 건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저 오늘 변희재 대표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치라는 것이 정말 좀 더 다른 각도로 쳐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제 스스로가 매우 부족하구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구나. 그리고 변 대표 같은 분을 만나서 자주 말씀을 들으면 제가 바라보는 통찰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이 윤석열 퇴진당은 좌우 합작이긴 하지만은 저희 보수가 너무 많이 변절했기 때문에 뭐 저희 미디어치 정도 세력 말고는 뭐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약간 낙동강 그 하류라는 사람들, 저는 김용판이 이 사령관이 될 거라 보는데 예. 거기서의 이 싸움이 이 윤석열 퇴진당이 윤석열 싸우는 것보다 훨씬 살벌할 거예요. 예. 거긴 서로 이제 생존권을 두고 싸우는 이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싸움은 거기서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역시 변희재 대표가 쏟아내는 여러 논리적 설명이 한국 정치판을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어떻게 갈 것이며 한동훈은 과연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돌아설 수도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실제로 독립적인 개혁신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주도 또는 동업하에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대구 경북을 책임지는 영남권을 책임지는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윤석열 탄핵당 또는 퇴진당이 생각보다 많은 힘을 쏟아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치 현안을 저희들이 좀 곱씹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토론해 주신 변희재 대표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키아벨리로 다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